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동 지역과 그 외 국제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참전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미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헤즈볼라를 상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핵이죠. 자, 그리고 미 해군이 후티에 쩔쩔맨 이유, 그리고 흑해 상공에서 글로벌 호크 격추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산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산지가 일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유죄를 인정하고 일종의 이제 플리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터커 카슨 역시 이것을 반겼습니다. 어산지는 스파이나 정보국의 직원이 아닙니다. 언론인입니다. 어산지는 언론인으로서 위키리크스를 만들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국가 기밀인데 내부 고발자가 갖다 준 것, 이것을 이제 공개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어산지에게 180년을 때리겠다. 이렇게 막 어산지를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과 딜을 했다. 이런 뉴스가 올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줄리안 어산지 관련된 뉴스는 내일 제가 따로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힐러리 이런 사람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리고 터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터키 군이 이라크 내로 들어갔습니다. 한 2달 전입니다. 이라크와 터키가 합의를 보고 PKK, 터키 내에 있는 공산주의 쿠르드 반군입니다. 이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터키군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PKK가 이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와 터키가 이렇게 딜을 하고 터키군이 들어가서 PKK를 공격하는 것, 이것을 한 2달 전에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터키군이 이라크 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군 부대 이제 유명한 것이 PMF입니다. 정규군이 있고 그 밑에 PMF가 있습니다. PMF는 우리가 저항의 축의 한 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규군 같은 경우 미국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PMF라는 별도의 이제 군 조직이 있습니다. 산하 단체죠. 이들은 범시아파 연합, 이들의 대의를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또 시리아를 도와주고, 현재 헤즈볼라를 돕기 위해서 레바논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용사가 갈 것 같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후티 역시 한 5천에서 만여 명의 전사를 이 레바논으로 보낼 계획이 있다. 이런 뉴스는 어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냈는지 이런 것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뉴스를 종합하면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저항의 축이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제 충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후티의 대함 미사일 혹은 드론을 날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맨 땅입니다. 맨 땅에서 뭐가 갑자기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대함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왜 미 해군과 그리고 이제 서구의 구축함들 이들이 후티에 쩔쩔맸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예멘은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곳곳에 아주 이제 은밀한 미사일 발사대를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확 쏘고 숨고 저기서 쏘고 숨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동맹국들은 위성 등 온갖 이 첨단 정찰 자산을 이용했습니다만 후티 목표물을 제대로 이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갑자기 이 대한 미사일 슉 날라오고 드론이 날라오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후티 같은 정규군이라고 부르기는 좀 힘듭니다. 게릴라와 그리고 대함 미사일, 드론,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이런 것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 역시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ISR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항모, 구축함, 이들이 후티에 이제 쩔쩔맸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그리고 정밀함이죠. 현재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드론을 만들어내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 공격용 드론을 수천 기, 만 기 이런 식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단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나중에 이런 드론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군사력들, 해군, 공군 이런 군사력, 드론 능력 이런 것을 컴바인하면은 상당히 무서운 존재가 될 것임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동맹국은 후티의 이런 은밀성에 당한 겁니다. 결국은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중동 지역에서 올라온 뉴스인데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에게
그 절대 무기를 쓸 수 있다. 핵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쓸 수도 있다.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계속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 헤즈볼라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게 이제 이 SOS를 보내는 겁니다. 미국 도와달라.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 큰 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은 머리가 아픈 입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 그 절대 무기를 헤즈볼라를 상대로 쓰게 된다. 이때는 뭐 이스라엘은 사실상 사라진다라고 봐야 되죠. 주변국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리아, 터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이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뭐 100배에 맞먹는 그런 이제 아랍, 뭐 투르크족, 페르시안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은 공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핵으로 무장한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파키스탄과 터키는 핵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 국가로서 협정을 맺고 있는데 만약 터키가 필요하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핵 탄두를 대여해 줄 수 있다. 터키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군사력, 그 의미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보다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이란은 다른 형태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릴라전, 정밀 유도 미사일 이런 면에서는 이란이 탁월하나 그러나 이 어떤 뭐 전투기라든가 함정 이런 면에서는 터키가 뭐 현대식 군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터키가 핵 탄두를 손에 넣게 된다는 거죠. 이 터키가 뭐 이스라엘을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은 뭐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뭐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란은 핵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들 국가들의 핵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동적 상황을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핵을 쓴다. 이 경우 주변 나라들, 큰 나라들은 전부 이제 핵으로 바로 무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반도로 돌아옵시다. 대한민국 외 대부분은 핵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스라엘이 그 절대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압력을 넣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은 이 핵무기를 쓸 수 없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다니면서 폭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투기에는 타겟링 포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이 타겟링 포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표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을 추적하고 유도하는 능력 이것은 미국이 허락했을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안전장치를 이스라엘의 핵무기 그리고 이제 미사일 이런 데 해놓지 않았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짜 그 무기를 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대체 미국은 무엇을 망설이고 있을까? 헤즈볼라 때문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이제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왜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까? 오늘 미 육군 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찰스 브라운 장군. 우리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즈볼라와의 대규모 군사 대결이 벌어질 경우 미군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 테헤란이 생각할 경우 이때 이스라엘을 상대로 직접 전쟁을 벌이려는 경황이 이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만약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 전면전이 터지면은 이란이 직접 참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란 핑계 대고 미국은 이제 이 헤즈볼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제 전투의 어려움을 또 이 찰스 브라운 장군은 이야기했습니다. IDF와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란이 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으로 여기는 이제 헤즈볼라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브라운 장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찰스 브라운 장군의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군이 직접 헤즈볼라와 싸울 수 없다. 이것은 현실적인 불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이 부정적인 의지를 담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직접 참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이렇게 투입할 지상군 병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힘든 전쟁입니다. 게릴라전입니다. 그들은 이 예멘 후티처럼 이렇게 땅굴 밑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은 이런 고강도 전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자, 미군이 희생되는 모습, 이런 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됩니다. 그 경우 이제 로우전에서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군이 몇 명 희생된다 이런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제 러시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일이 미국에 대해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군인이 희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군도 전략, 기동군 이런 식으로 다 바꾼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공군과 해군 지원만 하고 지상군 투입은 최대한 피하겠다. 최후의 순간에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전쟁 교리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미어샤이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의 대리군 전략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 적들이 있습니다. 저항의 축이 있죠.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때린 거죠. 자, 밑에 후티, 그리고 하마스, 그리고 위에는 이제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내 또 저항의 축들, 이들은 간간히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갉아먹어 들어간 거죠. 일종의 소모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여기 이제 무기라든가 군수물자를 공급하면서 함께 이제 소모되는 겁니다. 이런 이란의 대리 전략이 성공했다,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은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군이 한 부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 거죠. 이라크에서 날라올지, 시리아에서 날라올지, 레바논에서 날라올지, 후티에서 날라올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처럼 우왕좌왕 하다 보면은 계속 희생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은 미국의 적들의 손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때 조롱거리가 되고 미국의 군사적인 스프리머시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7개월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추적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알 것이다. 북부에서 레이더 기지 등 3조 원 가치의 군사, 정찰, 정보 자산을 상실했고 헤즈볼라와 거의 1대1의 인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끝없는 공격으로 30만의 이제 정착민이 남으로 피난 갔습니다. 여기서 미 육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이 미군은 헤즈볼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없고 배후 이란 때문에 전쟁에 뛰어들 수 없다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군은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할 수 없는 군대로 바뀐 지 10년이 넘었고 당장 투입 가능한 해병대 공수부대도 2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병력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경무장 보병으로 정규군을 상대하다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헤즈볼라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러시아군과 싸운다는 망상을 하는 이런 한국인들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 미군의 군사적 스프리머시에 쏟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군사고문단, 용병을 제외하곤 미군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 정규군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해서 러시아군과 싸우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력의 한 15%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은 나토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토군을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꾸어서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이 지상군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헤즈볼라 이란과도 지상전을 수행할 수 없는데 북한, 중국 혹은 러시아와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나이 드신 양반들의 호전적 발언을 자주 보게 되는데 시대가 바뀐 지 10년 정도 되었고 미국은 물론 전력 강화에 나설 겁니다. 그런데 고강도 지상전을 피한다는 원칙, 이것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미군은 현재 해외 군사기지를 전 세계 880개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대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적 압력을 넣는 다국적 기업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기 지원, 위협, 약한 게릴라 폭격 이런 것을 하면서 패권 유지에 신경을 쓰는 거죠. 고강도 전쟁을 회피하는 그런 이제 덩치 큰 공룡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한국인들에게 이 명예 미군이 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설치면은 화를 부를 수가 있죠. 자체 핵무장, 저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력을 강화해서
적을 줄이고 친구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러시아를 대한민국의 친구로 만들어야지 한국이 살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생존하고 싶다면 주변 아랍국과 공존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해안가죠. 이 비치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6명이 죽고 한 1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미국의 책임을 묻고 보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이제 미그 31 이 전폭기죠. 전폭기가 MQ-9 리퍼나 혹은 RQ-4B 글로벌 호크입니다. 이것을 요격했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3시간 전부터 이런 뉴스가 올라왔는데 중간중간에 확인되었다 이런 뉴스가 이제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확인되었다. 글로벌 호크를 요격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RQ-4 글로벌 호크가 요격되었다. 그리고 RQ-4 글로벌 호크가 요격되었다. 1억 달러짜리 드론이 요격되었다. 흑해에서 추락했다.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호크를 요격했다. 이 뉴스는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해서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유럽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국방력에 투자하고 뭐 이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를 상대하면 됩니다. 뭐 방어를 하면 되죠.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끌고 이렇게 나토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를 계속 동진시켜서 러시아와 충돌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나토 팽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약화되었냐? 반대죠. 러시아는 이기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서유럽이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전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 그런데 이들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를 무찌르고 러시아의 자원, 뭐 러시아가 안 되면 우크라이나의 자원이라도 빼앗아오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군사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것을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어샤이머 교수의 이제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다극하나 다원화 이것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의 패권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이런 패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국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유럽에 이제 또 올망졸망한 애들 데리고 지금 러시아와 한판하면서 체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커지고 있죠.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태평양으로 와서 미국의 패권을 이제 최대한 오래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어샤이머 교수도 다극화, 다원화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랫동안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서 미국의 국력을 이제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